그것은 몇 년 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했지만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고 긴 소나무 숲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한적함을 즐겼습니다. 밤이 되어 바비큐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시끌벅적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친 무문학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방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모두가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뒤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 처음엔 취해서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높고 경쾌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했던 나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전날 밤 내가 듣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술을 많이 마셨던 나를 놀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들은 분명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나는 펜션 주인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근처에 어린아이는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거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도 나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 불안한 소리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온 소리.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창문 바깥,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바람과 흔들리는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발 밑에 나무 바닥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방에 함께 쓰던 친구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놀란 나는 친구를 깨웠고 그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는 다른 방으로 가 친구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며 마치 우리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불을 켜고 펜션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주인에게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소년이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숲에 남겨진 웃음소리만이고 유일한 흔적이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날 밤에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펜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듣던 것은 어쩌면 그 소년의 외로운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후로 강원도 근처로는 쉽게 발길이 가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발소리는 잊혀지지 않는 무서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운영자가 숲의 끝이라 부르던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금기시된 장소로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수십 년 전 한 부유한 가문이 이 집에 살았는데 그들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얼마 후 지나가던 행상인이 그 집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라고 소문을 냈다. 이후로 그 집은 죽음의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 구경거리나 무모한 젊은이들의 도전 장소로 전락했다. 몇 년 전 나는 내 친구 지훈이와 함께 이 죽음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여러 무서운 이야기에 자극받아 우리도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히 챙겼다. 카메라, 손전등, 음성 기록 장치 등을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에 도착했다. 폐가의 외관은 소문대로 불길했다. 상념에 젖은 듯 뒤틀린 나무 판자와 깨진 창문을 통해
불길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호기심에 부풀어 있었다. 각자 준비한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우리를 감쌌다. 집안은 고요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에 오히려 큰 소리에 긴장할 정도였다. 우리는 거실로 향했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벽지에는 희미한 얼룩들이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희미한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이는 음성 기록 장치를 켜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저 소문이려니? 그때였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꺼낸 듯 끊겼고 우리 주변으로 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며 우리를 짓눌렀고 순간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 하나하나가 삐그덕거림을 내며 우리를 위협했지만 점점 커져가는 울음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여러 개 보였고 가장 안쪽의 방에서 흐릿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지훈과 나는 강해진 긴장 속에서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을 들어서자 갑자기 바닥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주위가 일그러지면서 벽에 걸린 그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돌아가려 했지만 방 문은 저절로 닫혀버렸다. 당황한 우리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방 한가운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묘한 서늘함을 뿜어내며 우리를 바라봤다. 순간 그것이 손짓을 하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것은 말없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내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눈을 떠보니 우리는 집 밖에 나와 있었다.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위를 감도는 불길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지우는 말없이 음성 기록 장치를 확인했고 우리의 대화와 함께 한 문장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가. 죽음의 집을 방문한 이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죽음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 기억은 꿈속에서도 가끔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깨달았다. 때로는 진실을 알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 봉인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심령 체험을 좋아하는 동아리였기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소문이 무성한 흉가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집은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 이후로 주민들은 그곳을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외딴 산속에 있었다. 도착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고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은 마치 으스스한 그림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렸다. 전형적인 흉가의 모습이었다.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어두운 복도와 먼지가 쌓인 거실을 지나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는 조금은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내가 집 안 깊숙이 위치한 방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낡은 가구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우리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한기의 소름이 돋았다.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부지런히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용감하다고 자부하던 친구 민수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민수가 사라진 후 우리는 15분, 20분이 지나도록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자 우리 모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결국 우리 중 2명이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나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두 친구가 매우 창백한 얼굴로 내려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그저 다락방에서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들이 본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밖에 나와서 우리는 차 트렁크에 실어둔 텐트를 꺼내 근처 공터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 중 여러 명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 속에서 민수는 다락방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깨어나서도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서둘러 짐을 꾸렸다. 민수는 끝내 우리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했다. 그 후로 민수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집에서 혼자 잠을 청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낮고도 흐릿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도와줘. 마치 민수의 목소리 같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는 다락방에서 봤던 가족 사진 속 한 인물이 서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후로 나는 집을 떠나기도 했으나 어디에서도 그 소리와 기이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건 이후 이상한 일들이 간간히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그 흉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 민수의 실종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자정이 다가올 때쯤 또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도와줘.